이번 시간에는 산에 관한 현대시 4편 중요한 작품들이죠.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문학적인 소재로 얼마나 중요하게 그동안 다뤄져 왔던가는 산에 관한 수많은 시들을 금방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수능의 출제 역사를 볼 때도 이미 1996년에 김광섭의 산, 이번에 EBS에 수록이 됐죠. 그게 이미 출제가 됐고, 또 2007년도에는 김종길의 고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을 그 탈속적인 모습, 그것을 훌륭하게 형성한 시가 출제가 됐고, 최근에는 2022학년도에 김관식의 거산호라고 하는 산에 관한 훌륭한 시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EBS 작품들에는 이 외에도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 그리고 정지용의 장수산,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출에 출제했던 두 작품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출제되지 않았던 정지용의 장수산하고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 이 작품을 제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산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소재가 어떤 차원에서 갖고 다른지, 어떤 내면의식,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소재죠. 산과 바다로 둘러싸진 지형학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나무와 숲에 관한 사유, 그리고 물이라는 소재들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내면의식은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내면의 나라들, 산과 이 물에 대한, 바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어떠한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내면의식을 형성해 왔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산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나 극심한 그 대립 양상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내면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굉장한 그 보수와 진보, 이런 거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다툼이 있고, 한강 소설만 해도 국내에서 얼마나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왜곡된 역사 인식이다, 아니면은 인간주의의 높은 예술적 형상화다, 이런 각기 다른 놀랄 정도의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산수유꽃하고 열매하고 똑같다는 생각도 해요. 봄이면 산수유 그 노란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늦가을하고 초겨울로 들어서면은 그 노란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빨간 산수유 열매가 열죠. 산수유는 노란가 빨간가, 이것은 그 산수유 나무의 꽃이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했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내면의 나라는 그 색깔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소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색깔을 지니고 어떤 내면의식과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문학적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문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출제된 시험도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 산에 관한 나의 느낌 체계도 아울러 확인하면서 나의 의식은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 이 점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한 편 한 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용의 장수산 시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산에 관한 여러 시들의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이 산에 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산은 이곳의 현실과 가까이 있는 대상이면서 또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으면서도 약간 시내 저쪽으로만, 구기동 쪽으로만 가면은 바로 그 2부 5도청 너머로 그 산이, 북한산이 덩그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은 우리 세속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탈속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탈속은 뭐예요? 속세를 탈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이미지로서의 산이 뭐고, 탈속적 이미지로서의 산은 무엇이었던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잘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장수산이라고 하는 이 시는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미지죠. 탈속적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탈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점을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꼭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에 접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열어주도록 하는데 좀 착안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낸 LSK 문제도 대표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면서 네 편을 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사는요, 일단은 이 세속에서 좀 벗어난 공간이에요. 그래서 벌목정정, 이제 소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소리라고 여기 나와요. 시경에. 이 벨벌, 나무를 벨 때 쩡쩡 울리듯이 소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아람들이 큰 소나무가 베어짐 또 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종교령의 특이한 어미거든. 뭐또 하이, 뭐또 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요하니까 소나무가 베어진 소리가 날 것도 같다. 뭐 일제치하 30년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치하 때 나무를 많이 뱄거든. 고릴짜기가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릉 돌아옴즉 또 하이 그랬어요. 이게 특이한 종교의 의미를 썼잖아. 뭐 일본 시는 아니고요. 뭐 하이 그런 시는 아니고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스도 울지나 깊은 산 고요 뼈를 저리울 정도. 굉장히 깊은 고요니까 탈속적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눈 내린 밤이 눈과 밤이 하얀 종이보다 희구나 이렇게 영탄적인 어조도 있어. 그 달이 떴는데 보름을 기다려서 하얗게 떴어. 그것은 이 골짜기를 나에게 걷게 하기 위함인가? 이런 것은 이제 내적 독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로수에 이 밤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은 나 홀로 걷게 하기 위함인가? 이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잖아. 이게 내적 독백이란 말이야. 이 보름에 달이 뜬 것은 나에게 이 밤에 잘 걸으라고 이렇게 하얗게 떴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속세로부터 이제 벗어난 아주 그 고유한 세계다. 거기에 이제 윗절에 사는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근데 나하고 장기판을 두는데, 또는 어떤 사람하고 두는데, 6판에 6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승패에 관여치 않는 거.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시비다. 라고 하면은, 뭐 옳고 그름 따위에는 관계하지 않아. 이런 것을 우리가 초탈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났다 이거죠.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다툼이나 이런 그 세속적인 이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바보가 아니라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어떤 그 여유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늙은 이 사나이에 남긴 냄새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냄새는 그 인간적인 그 정신의 세계를 후각한 거란 말이야. 이건 감각이잖아요. 감각. 이 정신이란 것은 관념이거든. 그래서 이게 관념의 구체화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감각은 구체화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고도 웃은 그 정신적인 여유, 깨끗하게 늙은 그 스님의 정신적인 여유, 초탈적인 그 심적인 상태, 그 냄새입니다. 스님의 겨드랑이 땀 냄새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내가 주워볼까 하고 내가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뭐 의구심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초탈, 탈속, 바로 그 정신적 경지를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시름은 내적인 갈등이죠. 그러니까 뭔가 번뇌가 있어. 막 흔들린다는 것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소설이 아니니까, 그러나 견디겠다 라고 하는 극복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혼란,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스님의 저 여유를 나도 가져보겠다. 탈속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오련이는 씩씩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이 슬픔이나 꿈은 번뇌입니다. 번뇌.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생각, 감정들, 그런 거 없이 장수산이다. 공간이죠. 겨울 한밤내다. 시간이죠. 그러니까 장수산이라고 하는 깊은 공간 속에서 내면적인 번뇌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 일제치하에서의 정기용의 내면적 정신세계, 그 지향의식을 보여준 게 장수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냄새 같은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어떤 곳에서도 문제화하지는 않는데, 자, 내가 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LSK 1번. 자, 냄새. 이 냄새가 뭡니까? 적절한 거. 아편과 반복되는 하이, 그거는 맞겠지만, 회의적인 삶의 태도, 이건 아니잖아. 뭐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스님의 정신적인 세계를 내가 한번 추구해 볼까? 그럼 나도 저러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초연하고 초탈적인 정신세계를 내가 한번 가져볼까? 그 정신의 향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이번에 늙은 사나이하고는 다른 삶의 가치가 아니야. 나도 스님처럼. 이게 틀린 거고, 3번은 냄새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정신, 스님의 여유 있는 태도, 초탈. 그것을 후가 감각적으로 구체화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또 4번은 윗줄 중에 내면적 지향이 세속적 가치를 향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탈속이니까. 5번은 화자가 처한 상황, 탈속적인 공간이다. 시공간, 겨울이다. 화자의 현재 삶에 대한 의구심. 이것은 현재 삶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이것을 냄새가 나타낸 게 아니에요. 냄새는 바로 그 스님의 정신적 여유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나왔던 김종길의 고고인데, 이런 것은 이제 2007년에 이미 수능 기출에 나왔지만 이번에 EBS도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고고라는 것은 뭐 여기 이제 시를 보면은 이 높을 고잖아요. 외로울 고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너무 높아서, 너무 높다는 것은 어떤 거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범속. 평범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너무 높다는 것은. 그래서 외로울 정도다는 뜻이에요. 뭐 반대로 해도 돼요. 외로울 거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정도로 너무 높은 일상적인 세속의 가치를 벗어난 바로 그러한 정신적 경지. 너무 높아서 외로울 정도? 외로울 정도로 높은 어떠한 일상적인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난 바로 그 경지. 그게 고고인데, 이 고고한 삶의 태도를 북한산의 모습에서 본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세속과 가까이 있는 북한산, 그러나 세속적이지 않는 흰 눈이 살짝 덮인 그 북한산의 모습은 세속에 속해 있지만 결코 세속적이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 지향처가 될 것이다. 우리 정신이 지향해야 될 바로 저 때묻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가치의 형상을 북한산에서 본 것이죠. 고고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북한산은 늘 고고한 모습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 높이라는 것은 고고한 정신의 어떤 경지가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은 항상 고고하지는 않아요. 항상 고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고고하냐면은, 첫 번째는 겨울이 그러하거든. 그것도 눈이 내린 백운대나 인수봉, 북한산이죠. 높은 봉우리에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치자면은 화장을 진하게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진한 거 말고, 이건 적설입니다. 적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내린 눈이 아니라 살짝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모를 정도로 가볍게 눈을 쓸고 있는 겨울. 이게 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고고의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고상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은 북한산의 흰눈이 살짝 겨울에 내린 모습이다. 그래서 온 산은 수묵화처럼 이렇게 붓으로 그린 그림이죠. 젖어있는. 그리고 언제냐? 겨울 이른 아침.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고고한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 바꿔서 실록이나 단풍, 5월달이나 9월이나 10월 있잖아요. 이런 거, 또 안개 같은 거, 온산을 뒤덮는 적설, 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고고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고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고고라고 할 수 있는 조건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잖아. 콘트라스트. 또 장밋빛 햇살이와 닿기만 해도 변질해버리는 고고한 높이. 그것을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아까 나왔잖아.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뭔가 그 통사적 구조의 반복. 뭐뭐 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뭐뭐 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말 바꾸면은 겨울이 아닌 실록, 단풍, 안개, 적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겨울 이른 아침의 그 북한산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세속에 가까이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은 고고한 깨끗하고 높은 정신의 경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약간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게 반복과 변주야. 요 말 꼭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이 바람직하게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은 고고의 정신적 경지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북한산 이른 아침 눈을 가볍게 가볍게 덮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북한산의 모습을 통해서 세속적이지 않는 삶의 고고한 모습을 형상화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대응과 대비거든.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옅은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살짝 덮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산의 미묘한 변화. 그렇죠. 눈이 살짝 덮인 모습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차가운 수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살짝 덮인 북한산의 그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운 수묵화거든. 그래서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다. 맞고. 실록, 단풍, 안개는 고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는 차이점이잖아. 대응이냐 대비냐 잘 보고. 겨울산의 이미지 맞고. 온산을 뒤덮는 적설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눈에 덮여있는 상태하고는 호응하는 게 아니라 대비가 되죠. 대비 또는 대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 모습이 적설이 아닙니다. 적설로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건 탈속이 되겠죠. 탈속적인 모습이 적설이 아니에요. 눈이 너무나 많이 덮이면 안 돼요. 눈이 살짝 덮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이다. 또 5번에 장밋빛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눈에 덮여있는 모습을 눈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변질시키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눈을 녹여버리는 것은 탈속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형상한 산봉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햇빛에 의해서 가볍게 눈이 있는 그 눈이 녹아버린 것은 탈속적인 것이 아니다. 가볍게 눈이 쌓여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고고한 북한산의 봉우리의 형상화된 모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자, OX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어떻습니까? 자, 요거죠. 요거 실록이나 단풍, 안개는 북한산이 고고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재들입니까? 실록에는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이 아니야. 단풍 아닙니다. 안개 아니야. 적설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재가 아니죠. 또 속된 것들과 차별화되려는 화자의 정신적 지향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김광섭의 산. 이것은 이미 96년도에 수능에 기출이 이미 됐거든. 근데 이번에 입에 수특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산을 소재로 한 이 작품들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서 산은 어떻게 내면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탈속이냐 속세냐. 장수산은 탈속, 또 김종길의 고고도 탈속이죠. 자, 김광섭의 산은 어떠했던가, 자,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 자, 1년은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에서는 새벽녘 키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죠. 산을 의인화한 겁니다. 인격을 부여했다. 사람 아닌데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했다.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요거는 이 산이 세속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새벽녘이면은 해가 뜨면은 날아오죠. 마치 말도 않고 쫙 지내다가 이제 해질 무렵이면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만 남겨놓고 쭉 들어간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의인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해 뜨면 내려와서 말도 않고 있다가 해지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과의 어떤 그 친밀감, 산과의 그 친화성, 인간과 함께 있는 산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이어는 사는 나라도, 자, 이어는 사는 나라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고 새벌레 짐승이 놀랄까봐 부동의 자세로 떠갑니다. 그럴 때면 새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누구 하나 산은 다치지 않게 하죠. 산의 품속에 들어온 것들은 산은 다 포용하고 보살피고,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죠. 사람이 돌을 차지 않는 이상 산이 돌을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또 새 벌레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떠갑니다. 산은 움직이되 다치지 않도록 떠가고, 그럴 때에 산 속에 있는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그 사람처럼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산의 덕성이잖아요. 어떤 그 생명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 생명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의 모습을 지금 인격을 부여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산은 무엇인가? 늘 인간 곁에 있고 또 보살펴주는 어떤 산의 덕성,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인자한 모습이요. 그리고 3년에서는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그러니까 산이 뭐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다 도망칠 정도가 되면은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서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모신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에 대한 배려,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너무 지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좀 서서 기다려 줄 수도 있고, 산을 인격을 부여한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죽음을 수용하는 묘지가 산에 많잖아요.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모셔. 말하자면은 산에 신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을 모시는 공간으로도 산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년에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죽음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삶과 죽음을 함께 수용하는 공간으로서도 작용을 하고, 또 산에서 뭐 신을 다 모시죠. 신하고 맞닿을 수 있는 그 신성성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산의 신성성. 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산의 그 다양한 그 면모, 다양한 속성을 그대로 의인화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좋은 시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의인화한 거죠. 사람과 친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와. 해가 뜨면은. 그러나 사람 사는 꼴이 너무 어수선하면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산봉우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어떠한 이 세속적인 가치하고는 또 차별되는 모습도 있어요. 너무 세속적인 거, 너무 더럽고 너무 싸우고 하면은 싫어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산의 탈속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더러움을 싫어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이 김광섭의 산이라고 하는 시에 와서는 아까 정지용의 장수산의 탈속적 이미지, 그 다음에 김종길의 고고 북한산의 탈속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죠.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친화성도 있고 또 세속적인 다툼이나 시비에서는 벗어난 탈속적인 속성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과 탈속의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했죠. 또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가르칩니다. 나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또 벼랑에 쉽게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게 산의 교육적인 태도예요. 산은 사람들과 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굴복을 시키고 어떤 때는 또 교육을 시킵니다. 산의 교육적인 태도입니다. 또 산은 울적하면 감정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 의인화했으니까.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은 뭐 탈속이냐 뭐 세속적이냐 이런 것의 논법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속, 감정이 없으면 탈속,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은 탈속과 세속적인 이분적인 구도를 벗어난 겁니다. 산은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사람처럼 내려와서 계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은 인간처럼 감정을 지닌 존재. 이걸 가지고 탈속이냐 세속이냐를 어때?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의 놀라운 형상화 방식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죠. 김광섭의 산. 산을 한번 신경질을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되죠. 고산과 명산이라는 것은 쉬운 산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답지만 몇 번의 고비를 넘어야만이 오를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감정을 지닌 산이란 말이야. 그러나 인간과 똑같은 감정은 아니에요. 그 감정을 지녔지만 어떤 그 외경감을 갖게 하는 쉬운 상대가 아니거든. 어떤 그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외경감을 갖게 하는, 두려우면서도 존경심을 갖게 하는 산이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또 산은 신성성도 있다고 그랬어요. 신을 모시니까. 또 죽음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다양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마지막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겉에는 따뜻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하죠.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내고 산다. 이런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든 하나만 취하지는 않아. 경계가 없이 봄, 여름 함께 포용하기도 하고 또 가을, 겨울 함께 오기도 하고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고 겨울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고 봄이 있는가 하면 또 서늘한 여름도 있다. 그래서 산의 다양한 속성을 산해를 의인화해서 덕성을 부여하면서 외경감이 있지만 친화적인 산이기도 하고 또 신성한 속성도 있고 또 인간에 대한 자유로운 속성도 있습니다. 생명을 기르는 산이기도 해. 여러 산에 대한 그 면모, 그 속성을 통괄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시다.
자, LSK 1번. 96년도 수능을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산의 공통적인 속성. 볼 수 없는 건 뭐야? 의지를 가진 존재. 이것은 인간처럼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를 말하거든요. 주체적인 의지. 뭐 감정도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오르면은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딱 막기도 하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 벼랑에 쉽게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울적하면은 솟아서 봉우리도 되고 물소리 내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는 이 주체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주체적 의지를 가진 존재 맞다. 또 탈석과 세속적 삶의 모습을 아울러 갖췄다. 괜찮죠? 감정도 있고 또 세속과 친하고 그러나 사람 사는 꼴이 싫으면 너무 다투고 싫어하면은 너무 싫으면 세속을 떠나버립니다. 탈석과 세속적인 것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짐이 되고 내가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맞죠? 그러나 회상적 시간 속에 있는 다채로운 공간 이건 아닙니다. 뭐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인간과 함께하되 범접할 수 없는 모습. 이거 탈속이죠. 맞죠? 오케이. LSK2 감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사는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 또 추구하는 덕성. 또 경외감.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두려운 모습도 있어요.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하거든.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경외감도 있어요. 또 신성성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세속적 삶과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친화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틀린 것은 1번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이것은 보살펴 주는 거잖아. 다른 존재를 배려한다. 덕성이다. 맞고. 또 2번에 양지 바른 곳에 사람을 묻고 죽음을 수용하죠. 신을 모시고 신성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속적 삶을 거부하며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허용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야. 죽음을 수용하죠.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려서 답이다. 3번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 물소리를 듣고 싶어하면 내려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감정을 지닌 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인 산이 인간적인 감정도 지니고 있다. 친근감을 준다. 경외감도 있지만 맞죠. 또 4번에 벼랑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지에 놓인 산의 모습이다. 교육자적인 모습이다. 괜찮죠. 5번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내고 산다. 이것은 산의 포용적인 모습이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라고 하는 시인데 이번에 입의 수특에 나와 있죠. 이 시는 삶의 원근법을 보여주는 시거든요. 이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 이 시는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대지 관어 어근이다. 큰 지혜는 대지 멀리 가까이서 보는 것이다.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지혜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고 쓴 시라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멀리 볼 때 A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B네. 이런 거 변화에 따른 화자의 인식, 깨달음을 쓴 것이다. 그래서 성급하게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한쪽만 보면 안 된다. 멀리만 봐도 안 되고 가까이만 봐도 안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 모순된 표현이 아니라 모순된 표현이 아니라 emphasis.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그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잖아요.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농무의 작가죠. 자,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어. 산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세상을 보니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리고 작은 큰 산들이고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마을을 의인화한 거죠. 떨어져 나갈까봐 바짝 붙어있는 모습 멀리서 보니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산에서 보니까 마을은 떨어져 나갈까봐 바짝 붙어있고 바다는 찰랑찰랑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서 찰랑찰랑거리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쓴 거야.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안달이 나 있는 바다, 또 마을의 모습. 설악산 대청봉에서 쭉 보니까 마을이 그렇더라 이거죠. 바다가 그렇더라.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멀리서, 산에서 본 세속의 모습이죠. 아, 인생사가 뭐 손바닥만 하네. 이렇게만 본 거죠. 그러다가 속초에 내려와서 이제 속세로 내려온 거죠.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 노랭노래 안주에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서, 이건 다 이제 속세입니다. 속세. 세속에 가까이서 온 거죠. 멀리서 온 것이 아니,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본 속세의 모습. 뒷골목에 들어가 지리내 담내도 맞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이 속세죠. 속세는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만은 않구나.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의 원근법의 양면에서 우리는 삶을 가까이서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과 깨달음을 보여준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잖아. 자, 1번.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이것은 화자가 세상을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설악산에서 보니까는 다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않네. 왜 이렇게 싸움도 많고 왜 이렇게 사연도 많은가.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설악산 대청봉에서 볼 때와 중앙시장 바닥에서 보는 삶은 원근에 따라 다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고,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본 그 바다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 같다. 단순한 비유죠. 비유. 근데 삶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자 하는 성급함을 지닌 화자의 모습이다. 이건 아니죠. 화자가 본 바다를 비유한 것이지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투영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속초에 내려와서는 타인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계기가 됐고, 5번에 맞고, 또 5번에 젊은 군인 부부의 사랑 싸움질하는 소리,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청각화했다. 맞고. 자, 여기까지 산에 관한 4편의 현대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2편은 탈속적인 삶의 모습이죠. 정지용이 장수산, 고요한 산속에 탈속적인 그 모습을 지향하려는 그 스님의 삶을, 초탈적인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화자의 그 내면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고, 김종길의 고고도 북한산에 눈이 살짝 덮인 이른 겨울 아침에 그 탈속적인 모습, 고상한 모습, 고고한 모습을 지향하는 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뒤에 2편은 탈속과 세속의 모습을 양면성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는 인간의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친화적이면서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또 인간을 가르치기도 하고 경외심이 있는, 경외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성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탈속과 세속의 모습을 함께 갖춘 산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시고, 마지막으로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는 설악산에서 본 삶의 모습.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까 인간의 세속의 삶은 설악산에서 멀리서 바라본 세계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다. 그래서 삶의 원근법, 멀리서 가까이서 삶을 양쪽에서 다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화자의 삶의 깨달음, 인식을 표현한 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산에 관한 나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내, 해외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른 종교, 정치, 이념, 진보와 보수 이러한 체계들은 마치 어느 한쪽을 보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의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산수유, 봄에 산수유 꽃이 노랗지만 늦가을에 또 겨울에 그 노란 산수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산수유에 붉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노란 산수유 꽃에 시선이 향해 있는지 붉은 산수유 열매에 붉은 색깔의 시선이 향해 있는지 우리가 산의 다양한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